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보내온 시그널들, 신호들 잘 포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드디어 약세에서 탈출해내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과연 그 속에는 또 어떤 시그널들이 있을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올라준 건 정말 간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었을지 바로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다우 지수가 오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5%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95%, 0.77% 강세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경우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 잠시 숨 고르는 듯한 모습 나타냈는데 다시 한번 랠리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이 경기 과열은 식으면서도 경기 체력은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투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들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자신감이 좀 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나오는 5월 소매 판매도 이런 랠리에 계속해서 상승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초록색 불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한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형주도 대체로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1.3%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애플도 1.9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 가까이까지도 오르면서 시총 1위 자리를 앉기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금 시총 1위에 앉아 있습니다. 둘 간의 시총 경쟁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사실 장중에는 1%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0.66%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주요 기술주 ETF인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에서 엔비디아가 비중 20% 이상으로 그리고 애플은 비중이 4.5%가량으로 축소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ETF 내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의 시선을 좀 뺏긴 것 같은데요. 브로드컴 이날 5.4%가량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테슬라도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FSD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채금리가 올라서일까요? 금리에 대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유틸리티 섹터에는 좀 하락을 의미하는 빨강불들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날의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월요일장의 특징주 3가지로 꼽아봤습니다. 먼저는 오토데스크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죠. 스타보드 밸류라는 그런 펀드가 이 지분 5억 달러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6.48% 강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14.6%가량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20대 1 주식 병합을 이날 단행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1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1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서웨이가 비아디의 지분을 0.1%포인트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비아디의 주가 밤사이 2%가량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전날 상해증권거래소에서도 1.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해증권거래소에서 열리면 또 주식 가격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지표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계속 준비가 돼 있습니다. 뉴욕 지역의 제조업 업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현재 경기 여건 지수 마이너스 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개월째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면서 위축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5월 대비해서는 9.6포인트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전망치 마이너스 10.5보다는 좋게 나오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전망을 의미하는 expected는 30.1로 집계가 됐는데요. 5월에 비해 15.6포인트나 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2022년 초 이후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사실 지금은 청개구리 시장 같은 면이 있습니다. 좋은 지표가 나오면 시장 안 좋게 반응하기 마련인데요. 5월보다는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로 위축세 이어가라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안도하면서 랠리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사실 2명의 연준 위원, 지금 FOMC 올해 투표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 카커 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좀 둔화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난다면 올해 말까지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2번의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현재 경기가 강하지만 만약 금리가 한 번 인하될 것이라면 올해 말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면서 12월 인하 가능성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점도표대로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2번의 연내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60%가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는 12월에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 더해본다면 50%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채 금리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국채 금리 상승은 대체로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이날 국채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4.765%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10년물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2%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국제 유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여름철에 보통 원유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WTI 2.4%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오랜만에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국채금리 상승으로 국제 금값은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0.9%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Last week, we saw some really significant stock moves. NVIDIA up, we saw that Apple is up, Adobe is up. All of this is broadly driven on AI news. So we know that investors are still very much focused on AI. And this is despite some very cautious guidance from the Fed, which, we're starting to see inflation coming down, but it's one data point. So we're not seeing a trend. And in fact, the Fed is projecting that we're moving towards potentially only just one rate cut. And despite that, it seems like the stock market is very optimistic. We're still seeing all-time highs, whether it's the S&P, NASDAQ, and even our semiconductor index at all-time high, as well as our AI, machine learning, and quantum computing index at all-time highs.
네, 간밤에 썼던 주요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FOMC를 통해서 연준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누르는 모습이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 지표가 긍정적이고 또 AI를 등에 업고 기술주들이 고공행진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원들은 일단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재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FOMC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일단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앞으로의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고요. 또 6월에서 7월에도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연말까지 한 차례 금리 인하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든 부진할 경우 올해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하커 총재는 올해 FOMC 금리 결정 투표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연준 의원들의 의견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올해 12월까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미루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지표는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일단 연준 의원들이 지속해서 시장을 쿨다운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 안에서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목별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스트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해당 소식으로 장중 주가는 5% 넘게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안에서도 주인공의 자리를 꿰찼는데요. 일단 FSD 관련해서 중국에서 테슬라에게 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한 리스크로 테슬라에는 적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북경을 직접 방문해서 이 FSD 시스템 배포에 대한 승인을 받아왔었고요.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FSD보다는 낮은 단계인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왔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FSD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데이터 규제 탓에 출시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지난 10일에는 테슬라가 바이두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지도 소프트웨어를 받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FSD 출시 기대감을 한껏 높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안에서의 테슬라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판매량이 부진하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져 왔었는데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금 중국 안에서의 매출량이 증가될 수 있을지 일단 오늘 반영된 주가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테슬라의 또 다른 경쟁자로 부르는 중국의 BYD 같은 경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간밤 이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분 축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홍콩 증시에서 BYD 같은 경우는 되려 주가가 상승한 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상당 부분 물량을 줄여가면서 기존 7%에서 6.9%까지 매각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치면 3,980만 달러에 달하고요. 13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각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버크셔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BYD 투자에 큰 돈을 벌어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4분기 BYD는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가 되면서 판매량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43%나 급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다시금 전기차 왕자 자리를 테슬라에 내주기도 했는데요.
전기차 판매량의 감소함과 동시에 현재 미국과 또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향한 규제 칼날을 강하게 내밀고 있는 만큼 BYD를 향한 리스크가 일단은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인지 일단 버크셔 스웨이는 보유 물량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간밤 주가 방언 나섰지만 앞으로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지 추이 계속 지켜보시죠. 그리고 최근 뉴욕 증시만큼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증시인데요. 어느새 세계 증시 5위까지 부상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12월에 4조 달러를 돌파하고 불과 반년 만에 1조 달러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 일본, 홍콩에 이어서 인도 시장이 지금은 세계 5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탄탄한 경제 성장과 함께 최근 S&P 글로벌 레이팅이 인도에 대한 등급을 상향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도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안에 있는 젊은 층이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인도 국내 펀드는 올해 260억 달러 이상의 인도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선거 직후 하락했었던 인도 증시 다시 한번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사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지난 9년 동안 인도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만큼이나 뜨거운 증시인데 앞으로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이 시장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 지속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간밤에 다시금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승인 소식인데 일단 1차적으로 승인이 되긴 했지만 이 S1, 이 증권 보고서에 관련된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는 7월 2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6월 달에 한 차례 해당 이슈로 인해서 이 가격에는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7월 2일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뉴욕 증시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가 다 같이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인상이 깊었던 건 다우 지수가 오랜만에 약세에서 탈출했다라는 점, 그리고 WTI가 여름철 수요 때문인지 오랜만에 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점에 기억이 남는데요. 어떻게 월요일장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3대 지수가 모두 또 빨간불을 켠 거는 상당히 좀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상승 기조를 계속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공포 장세가 끝났다라는 이제 흔히 말하는 불타는 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에 국제유가가 또 2%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원인은 이번 국제유가의 상승 원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 유동, 즉 우리가 휴가철 이동량과 그리고 이제 냉방기 사용에 대한 증대 전망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지난 6월 2일, 그러니까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 부양을 위해서 감산 연장 결정을 한 이후로부터 WTI 가격과 브렌트유 가격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 여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6달러까지 상승 전망으로 기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소비 활성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비스업 지수까지도 상승 견해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6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9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감세, 그러니까 후퇴하는 국면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제조업 지수가 확장이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러셀 지수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의 지수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또 상승 탄력은 있었습니다만은 폭발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제한적 상승에 좀 주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1.6%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기술주 중심에서의 상승 탄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상승 탄력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밤 사이에 5%대의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중국에서 FSD 테스트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이에서의 FSD 테스트 승인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서 이제 차이시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도로 시범 운행을 수행을 할 거고, 이후에 이제 블룸버그는 중국 항저우에서도 테슬라의 FSD 테스트 승인 가능성을 주시를 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6월 10일에 바이두로부터 지도 소프트웨어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던 이 결실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의 이제 현재 관련주들은 뭐 급등의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제조 업종 자체에 대한 수준, 즉 우리가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 완전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구독 행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했을 때는 이 완전 자율주행기 데이터들, 즉 중국 전역을 기반으로 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개선 가능성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각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테슬라의 기업의 행방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자동차 가격, 즉 이제 모델 X, Y 가격을 인하를 한 바와 같이 사실상 자동차 판매보다는 오히려 이 FSD 쪽에서 승부수를 보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다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FSD 테스트에 대한 결과로서 또 차후 상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탄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테슬라의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보와 그리고 연합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대만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자동차처럼 보급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이 이제 로봇을 납품한다라는 기대감으로 또 상당 부분 상승 탄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앞으로 이제 보급에 대한 부분들까지 장기 전망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승이라고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젠슨항 CEO가 이 부분들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슈퍼컴퓨터, 즉 우리가 HM을 비롯해서 이제 지금 생성 AI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에 대한 생산 향후 전망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 탄력보다는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에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서 유럽에 대한 전기차 관세 보복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돼지고기의 반덤핑 조사를 착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12일 이제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다음 달인 7월 4일부터 최대 48.1%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YD, 그러니까 BYD, 중국 GD자동차, 그리고 중국 상해자동차 그룹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11월에 27개국의 회원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관세에 대한 인상은 5년 동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반등세에 탄력을 받았던 원인들도 바로 이 관세 보복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중국은 신선미 냉장, 냉동 돼지고기 등 상당 부분에 대해서 향후 1년 동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6개월까지 더 연장을 하여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중국 같은 경우에 6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5천억 원 가량의 돼지고기를 수입한 바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산이 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유럽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 정책 확대 전망들도 주시를 한다고 보실 때는 앞으로의 이제 국내 전기차랑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우회하는 전략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올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나 로봇 섹터 같은 경우 한번 가기 시작하면 잘 가는 모습들 나타나는 그런 섹터들이잖아요.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떨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슈에 그리고 이제 이벤트에 목말라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오늘 의미 있는 상승에 주목을 하면서 관련 제조 업종들 그리고 완전장 LG 및 카메라 관련 종목들을 좀 주시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 도요타로부터의 좋은 호재들을 이어서 좀 연일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부분들을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아무래도 당장은 이제 젠스왕 CEO가 발표했던 부분들이 휴머노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즉 우리가 현대 그룹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아틀라스와 같은 이런 로봇들을 좀 더 탄력을 주시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는 오히려 그래도 긍정적인 화요일을 좀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후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뉴욕 연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레나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피트 헌집줄게 새집다오입니다.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월요일 날 발표된다고 일정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뉴욕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죠. 뉴욕은 금융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뉴욕 증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소 중에서 뉴욕 거래소가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파월 의장 다음으로 권한이 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금융의 도시인데 여기서 제조업이 있나? 그렇죠. 뉴욕 생각하면 뭐 아이러브 뉴욕 하면서 그 막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분위기지. 거기 공장이 있고 이런 느낌 생각이 안 들잖아요. 뉴욕 대도시 막 맨하탄에 막 높은 고층 건물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조업의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그 다음에 S&P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를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고 얘네는 또 뭔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뭐 50여 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금융으로 나누면 12개가 있잖아요. 12개의 연방은행으로 나눠져서 이제 거기서 뭐 돌아가면서 뭐 투표권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 의결을 해가지고 금리를 결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2개 은행 중에서 뭐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이렇게 3개가 어떤 제조업 지수를 따로 발표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ISM이라는 단체에서 구매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또 따로 나오는데 뭐 공공이냐 민간이냐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추세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일단 대표적으로 미국 전체의 제조업 PMI 설문조사를 내놓고 그다음에 12개로 미국을 나눴을 때 각 지역별로 또 내놓습니다. 그중에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전부 다 설문조사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다 이제 설문지를 돌려서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직접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근데 차이점은 뭐냐? 연방준비은행에서 조사하는 거는 이 기준이 0입니다. 그러니까 S&P에서 발표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ISM에서 발표하는 거 그리고 시카고에서 발표하는 거지만 시카고 공급관리 그 협회에서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거는 전부 다 이 지금 저기에 50이 기준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건 0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 빼고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두 개는 0이 기준이에요. 0이 넘으면은 경기를 좋게 보는 거고 0 아래로 보면 경기를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 받은 사람들의 설문지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지금 1, 2, 3, 4, 5, 6, 7 지금 7달째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예상치든 실제치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경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그래서 지금 예상치는 마이너스 12.5였는데 실제가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계속 유지했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표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계속 뜨거운 증시를 이끌어가는 지금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극단으로 나오지도 않고 어떤 건 나쁘게 나오고 어떤 건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은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이 상황이 골디락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스닥은 맨날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 밤마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댓글에 전부 다 뭐 실시간으로 막 미국 그 증시 시청하시는 분들 전부 다 댓글에 뭐 매일같이 퍼센티지 뭐 자기 수익률 올라간 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어쨌든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7달 연속 마이너스지만 예상치 상회가 나와서 혹시 다음 달에는 이게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상황. 이제 이거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PMI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카고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시카고 PMI 협회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50이 기준이겠죠. 그런데 제조업 지수니까 사실상 진짜 따지고 보면은 시카고나 필라델피아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가 다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그 지역의 어떤 뭐 저 제조업에 관련된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 피스턴즈 있잖아요. 철강 이런 거. 그러니까 시카고, 필라델피아는 제조업, 정유시설이라든가 자동차 시설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제조업, 거기는 제조업 종사들이 많이 사니까요, 실제로. 그게 진짜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끄는 연방준비은행 뉴욕계 어닝 서프라이즈죠. 예상치 상회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다 뭐라고 했죠? 이게 지금 자료를 넘긴 다음에 레나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레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일단. 자, 이거는 그 전점 분기 겁니다. 2023년 4분기랑 2024년 1분기 것까지 나왔고 2024년 2분기가 오늘 실적 장마감 후에 나왔는데 방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점 분기를 보면은 일단 레비뉴가 11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4분기 대비해서 8%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두 분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가 지금 방금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직 정리된 건 안 나왔어요.
그 순이익은 1.4 빌리언 달러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2023 4분기는 전전분기니까 이걸 다 보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닥터 호튼이라던가 아니면 레나라던가 이런 주택 건설업체들. 우리나라는 사실 대형 건설업체들이 많잖아요. 뭐 삼성이라던가 LG라던가 다 그렇죠. 자이, 레미안 이런 거잖아요. 요즘 뭐 워낙에 말이 많잖아요. 뭐 순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가 건설업체라고 안 부르고 이거 홈빌더라고 부르면 돼요. 홈빌더. 집을 만들어주는 거건, 집을 만들어주는 자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게 이렇게 세 개의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긴 하죠. 매출 순이익은 그냥 다 고정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 주택 건설업체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 세 개예요. 홈 딜리버리스. 자, 이것만 봐도 우리랑 좀 개념이 다르죠. 집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집을 배달해 준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대단지 아파트를 지어서 집 앞으로 주인들에게 배달해 준다 이런 표현은 안 쓰잖아요. 홈 딜리버리스. 이거는 이미 인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인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수치가. 그다음에 홈 뉴오더. 이건 신규 주문, 새로 주문을 받은 거예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럼 홈 백로그는 뭐냐? 이건 잔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거나 지었는데 아직 집주인한테 인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 지표가 다 높으면 좋겠죠.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왜냐면은 이미 배달한 것도 좋고 새로 주문받은 것도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계속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전분기를 보죠. 2024년도 1분기. 방금 2023년도 2분기 시작이 나왔고요. 바로 전분기. 2024년도 1분기가 2023년도 1분기에 대비해서 13% 매출이 증가해서 7.3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은 21% 증가해서 719 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주수로 환산하니까 25% 증가해서 주당 순이익이 2.57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자 930.7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좀 줄었죠.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으나 더 줄었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 좋지만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다 늘었죠.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홈빌딩입니다. 여기만 사실 넣으면 됩니다. 여기 부대 서비스라든가 금융, 대출 서비스도 다 같이 껴서 하는 건데 비중이 너무나 작아요. 홈빌더라고 했죠. 결국 이게 홈빌딩 부분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홈 딜리버리스, 홈 뉴 오더스, 홈 백로그 아까 말한 거죠. 여기 보면 홈 백로그스 좀 받아놓은 게 적어졌습니다. 좀 받아놓은 게.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2023년 4분기, 2023년도 1분기로 갈수록 받아놓은 게 좀 적어졌어요. 아직 인수는 안 했지만 받아놓은 게 적어진 거고 뉴 오더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적어졌네요. 그렇죠? 이미 완공을 해서 넘긴 거 이게 줄어들었고 뉴 오더스가 신규 주문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잔고도 줄어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좋게 나왔고요. 자, 이 지금 예상치를 보죠. 전분기, 전전분기 대비해서 적게 나왔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렇죠? 이 6월 18일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방금. 여기 아직 표시가 안 돼 있죠. 방금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빠르지 않아요. 이거를 정말 실시간으로 보려면은 한 연 1,000만 원 이상짜리 내고 그 영국 저기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언론사에서는 보지만 이 개인 투자 보기 힘들죠. 2024년도 6월 18일 날 이 지금 그 매출액이 8.48 빌리언 달러로 예상됐는데 이걸 일단 뛰어넘었고요. 2024년도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시장의 허들도 못 넘었었죠. 이번에는 다시 반전을 했고요. 순이익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나왔습니다. 그 2024년도 1분기에 매출은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이 순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방어를 쳤거든요.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6월 18일 오늘 나온 게 3.23 주당 순이익 3.23달러였는데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나는 지금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좋아요. 지금 레나나 닥터호튼의 주가가 좋습니다. 일단 지금 177.43이 에버리지 평균 컨센서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만 오르면 다 도달이 되겠죠. 높은 것은 거의 200달러 가까이도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보나마나 스트롱 바이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분위기상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죠. 6개 바이, 2홀드, 1셀입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워렌 버핏도 이런 주택건설업체를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비중이 좀 있습니다. 레나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이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이 예상되는 지금 상황이죠. 이미 이쪽 여기서
작년 말에 2023년도 말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뒤에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을 지키고 있죠. 결국 이 구간이 뚫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선으로 보세요. 여기서 급등한 다음에 하나의 선이 있고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하면은 다시 저 밑에 있던 만큼 간다. 이게 이제 파동 복제 이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목표가 거의 198, 200달러를 갈 수 있는 모습이죠. 손으로 해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죠. 손 한 뼘으로 해도 비슷합니다.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이것도 거의 신고가 수준입니다. 지금 워낙에 뭐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술주 위주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미국은 전 종목이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주봉에서도 지금 박스권 상단하고 하단이 지금 정해진 가운데 지금 위로 가려는 모습이고요. 뭐 월봉도 뻔하겠죠. 더 전고점이 없다면 월봉에서 여기가 제일 높을 겁니다. 맞죠?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이에요. 결국에 어느 순간에 들어갔더라도 주택 건설 업체조차도 우리나라 주택주랑은 전혀 지금 차원이 다른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나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이 지금 주 중에서 주중 말로 지나갈수록 연휴 하루 껴있고 그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 같은 주택 지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쭉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식주는 기본으로 돼야 된다. 의식주, 의복, 의류, 식, 먹는 거, 주, 기본적인 주택. 근데 지금 실적 발표 쭉 보니까 어때요? 일단 대표적인 거.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 연도 상승률을 앞서가 나가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 합쳤을 때 아베크롬비가 아직도 엔비디아 상승률을 이기고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의류업체인 아베크롬비 실적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의복에 지금 저기가 좋네요, 시세가. 그다음에 루루레몬도 마찬가지죠. 아베크롬비랑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 또 그쪽도 지금 루루레몬도 신고가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고. 의류주가 상당히 실적이 좋고 주가가 좋네요. 식품주는요. 지금 어저께 또 뭐가 급등했냐. 윙스탁 같은 닭 날개 만드는 회사가 날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치폴레 같은 경우에 또 계속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에 치폴레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테슬라를 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 레나 나왔죠. 이제 KB홈 나오죠. 닥터호튼도 나올 겁니다. 만약에 주택까지 다 좋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시경제 지표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은 의식주가 지금 다 좋게 나와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집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살 집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이겁니다. 의식주. 그중에 탑은 주니라. 유럽 의회 선거에서 예상대로 우파가 약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의 후퇴 또는 정지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주요국과 글로벌 빅테크는 지금 AI 열풍으로 인해 전력 확보가 시급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더라도 다른 뭔가를 찾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원자력, 원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출 이후 모멘텀을 찾았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오늘은 유럽이 보내는 시그널,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유럽의회에서 우파가 약진했다라는 소식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 그리고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불안, 친환경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등으로 이번에 반환경 그리고 반이민을 내세운 우파가 약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녹색당의 의원이 18명 줄 때 우파 관련 정당은 지금 의원 수가 다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린래시, 그린과 백래시, 반발을 합친 용어 그린래시가 지금
부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발언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유럽의회 제1당을 굳힌 유럽 국민당 대표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방침은 실수였다라면서 친환경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들 발언들 했고요. 또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려는 유럽 그린딜 정책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유럽 대학원 교수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즉 이런 발언들을 살펴볼 때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던 계획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모멘텀이 약해지더라도 원전 모멘텀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있는데요. 왜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AI 열풍으로 전력 수급 이슈가 대두되면서 원전이 탄소 중립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원전으로 회기 또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들, 빅테크의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모두 다 함께 원전으로의 회기 또는 투자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 그룹을 최근에 신설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라파워 등 빅테크들도 계속해서 원전과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는데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스타트업이 되겠죠. SK가 투자한 원전 혁신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미국의 첫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6월 10일 날 착수를 시작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세계 원전 발전 추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010년 정도에는 이 원전 발전 추세 조금 줄어드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전후로 다시금 원전 발전량이 늘어나는 모습들도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4년 전력 산업 기반 조성 사업 시행 계획 올해 1월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역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놓은 차트가 되겠는데요. 약 2조 1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정책 지원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이 중에 신규 편성된 전력 지원 예산 중 90%가 모두 원전에 지금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함께 보실까요?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5월 31일 발표됐으니까 얼마 안 된 발표가 되겠습니다.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건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신규 건설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7차 전기분 이후 약 9년 만에 새롭게 신규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요. 2035년부터는 소형 모듈 원자로 투입 계획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11차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원자로의 발전 비중을 35.6%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원전에 관심을 두고 있고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만큼 이런 기대감들이 실적이나 주가에도 찍힐지 저희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출 이후 모멘텀이 장기로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이렇게 아랍에미리트의 한국형 원전을 처음으로 수출한 이후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오름폭이 꽤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글로벌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럼 그 기업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체코가 가장 임박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체코가 6월,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연말에 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 이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집트 경우에는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이미 따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프로젝트에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수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과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저희가 기대해볼 요인들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관심이 원전 관련주에 쏠릴 수밖에 없겠죠. 어떤 관련주에 특히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주로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무거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도 올해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에 비해 크긴 하지만 제일 크진 않는데요. 23%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전기술, 한전 KPS, 우진엔텍, BHI 그리고 일진파워까지도 모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가운데 우진엔텍과 BHI는 각각 77.6%가량 그리고 31.61%로 꽤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주 모멘텀에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조정이 있을 때 담아보는 것은 어떨지 관심 목록에 체크를 해두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다 같이 오름세를 보였고 특히 나스닥과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하는 모습들 보였는데요. 사실 시장 전반에 훈풍을 가져다 줄 만한 빅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 중심으로 주가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지 않았나 싶은데 국내 증시로도 이런 개별 이슈가 이어지면 좋겠어요. 네, 어제 국내 증시가 좀 하락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발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또 전환의 계기가 돼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보내오는 시그널들 저희와 함께 또 포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와서 국내 증시 개장 전략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